스트레스는 자꾸 쌓이고 고민은 많아지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오늘도 혼자 꾹 참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풀어드리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은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네, 현재로 봐서는 습관이 아니라 뇌가 망가진 거죠. 네. 뭐 어떡하면 좋죠?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명희진 기자입니다. 네, 명 기자님. 네. 명 기자님 주로 언제 술을 드세요? 저는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실 때도 있지만은 뭐 아무래도 취재할 때 취재할 때요? 취재할 때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취재할 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취재원 분들이라고 하는데 취재원 분들과 술을 많이 마시죠. 네, 원치 않으나 일 때문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원장님은 이 알코올 괜찮은 중독 거예요? 취재하고. 전문 병원에 계시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취재하고. 전문 병원에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음주 취재 괜찮은 거예요? 아니 어쨌든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좀 그러면은 혹시 술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세요, 안 드세요? 술 마시죠, 가끔씩. 뭐 친구들하고 먹기도 하고, 그다음 뭐 모임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근데 술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술이라는 건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술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 또 고민이 술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어떤가요? 그럼요. 술은 올바르게 즐긴다면은 일상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분명히 독이 된다는 거. 그럼 술과 관련된 사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직을 준비 중인 저는 이직을 준비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혼자 살고 있어서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운 딸이다 보니 부모님께는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해서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틈틈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취업난이다, 청년 실업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저의 재취업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번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사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소주 한 병은 매일 먹어야 잠을 잘 자고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참아본 적도 있는데 잠도 안 오는 것 같고 결국 어제도 12시가 다 되어서야 혼자 컵라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네요. 이런 제 일상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어머, 재순아. 야, 너 그거 알코올 중독 아니야?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헐쩍 튀는 친구 덕분에 제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지만 그렇다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알코올 중독인가요? 근데 아마 요 사연 보내주신 네. 분과 비슷한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약간 한때 약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뭐 맥주 한 캔,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한 캔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도 꽤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녹화 끝나고 일단 진지하게 상담을 줘요. 네. 지금은 그렇게는 안 마시는데 옛날에. 사실 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한 캔 정도, 뭐 잠자기 전에 나에게 주는 보상, 혹은 하루 일과의 마무리. 사실 근데 문제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문제가 바로 발견이 됐어요. 어디 있죠 이 문제가?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을 참아본 적이 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네, 이게 술을 매일 네. 조금씩이라도 쭉 드시던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잠을 자기 위해서라고들 하세요. 그리고 술을 실제로 며칠 쉬어보면 술을 안 마셨을 땐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데 알코올 의존증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가장 중요한 증상인 금단 증상의 네. 첫 번째 신호가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네, 현재로 봐서는 환자신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잠자려고 술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아닌데 술을 안 마셔서 기분이 이상해서? 술이 안 들어가서 네.
뇌에서 술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금단 증상이에요. 이게 벌써 습관이 됐구나. 내가 이제 술을 마셔야 잔다는 거를 몸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습관이 아니라 뇌가 망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알코올에 의존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치료를 받으셔야죠. 병원에 가야 되는 네. 정도인 거예요? 되게 좀 가볍게 저는 이 사연을 사실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볍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혹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질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할 때 취하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한 캔 혹은 한 병 정도 주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코올의존증 진단에 있어서 주사, 술주정이라는 거는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꼭 있어야만 알코올의존증은 아닌 거고요. 이미 금단 증상이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오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사실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에이 뭐 이 정도에 무슨 병원을 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치료를 받아야 더 심한 형태의 알코올 의존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 술 먹는 거 대신에 뭐 다른 걸로 이 중독을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 뇌라는 거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라는 거는 한 번 연결되면 쉽게 끊겨요. 우리가 얼핏 본 거는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연결이 세지면 이후에는 이 연결이 되게 단단해집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A 세포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걸 계속 하질 않아요, 세포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 일로 갔다 일로 가? 바로 술로 가면 되지. 요 연결만 세지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술, 스트레스 술 이게 이 연결만 단단해지거든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한테 맞는 거. 아니 우리가 살면서 뭐 술 말고도 네.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게임 중독도 있을 것 같고, 뭐 운동 중독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뇌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걸 싫어하고 간단한 연결고리에서 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중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책에 나와요. 네. 뭐 어떤 중독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모든 중독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와, 이게 어떤 뭐 학계의 한 의견, 그러니까 지배적인 의견인 거예요? 네, 거의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나는 중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아시려면은 첫째는 가족력을 보시면 돼요. 나의 부모님 혹은 위험할 것 조부모님 같은데. 혹은 삼촌, 뭐 네. 고모 하여튼 엄마 쪽이건 아빠 쪽이건 내 친척 중에서 네. 어떤 물질 혹은 어떤 행위에 중독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중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질병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중독, 이제 정확하게 의존증인데 네. 이런 의존증 경우에는 혼자만 힘들고 혼자만 망가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네, 가족들. 한 가족을 다, 한 가정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직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쵸. 많이 받는 거여서 좀 근본적으로 이 이직이 좀 해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걸 적절하게 해소도 하지 못하고 또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고, 즉 이분은 사실 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죠. 잘 몰라서. 아무는 좀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연을 보내주신 분 경우에도 일단 본인이 현재 상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있는지, 내가 감당이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 적은 있어도 이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많이 설레더라고요.
이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는데 휴가철이 아니라 그런지 다른 손님도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남자분이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공동 주방에서 마주쳐서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내일은 어디 가보실 생각이세요? 좀 설렜어 지금. 네. 저는 내일 우도 들어가 보려고요.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같이 갈래요? 그렇게 저희는 이 다음날 함께 우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일하는 분야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저는 신기하고 긴장이 됐는데 이 그분은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너무 익숙해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남자한테 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이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여행지라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너무 헷갈려요. 이 서울에 올라왔지만 자꾸 그 사람 생각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깨톡?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봤던 양재진입니다. 서울 올라왔는데 희진 씨 생각이 자꾸 나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이때 마침 온 문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죠? 어머 어떡하면 좋죠?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로망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약간 운명 같은 만남? 그쵸? 이런 것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걸 바라시고 꿈꾸고 하시죠. 사실 바캉스 로맨스 영화 소재로 되게 자주 쓰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비포 선라이즈만 해도 비엔나에서 만나죠. 에단 호크랑 줄리 델리가 기차에서 네. 만나서 비엔나에서 그냥 내리죠. 무작정 내려서 되게 아름다운 또 이야기들을 또 써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 낯선 장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 약간 보편적인 심리. 일단 영화 소재로 쓰인다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너무 팩트 폭력자 아니야? 이거 팩트. 많은 폭력인데, 많은 이거? 분들이 네. 꿈꾸고 바라지만 현실에서 참, 이루어지기 네. 힘든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낯선 곳, 특히 낯선 곳으로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그쵸. 갈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에 대해서 많이 내려놔요. 그리고 약간 좀 오픈 마인드가 되는 네. 것도 있잖아요. 오픈 마인드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 나와 다른 내가 되고 싶어 해요. 일상에 찌든 내가 아니라 맞아. 여행 갈 때는 새로 옷도 사고 혹은 옷을 거기 가서 입을 때도 평상시 입듯이 절대 안 입잖아요. 약간 새로운 마음 네. 새롭게 출발.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죠. 여행지에서 봤던 상대방의 모습이 원래 진짜 그의 모습이 아닐 아닐 수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낯선 곳에 갈 때 그 흥분, 긴장됨 그런 것들이 이게 상대방이 좋아서 긴장되고 흥분되는 건지 그냥 내가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건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저는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만나세요. 일단 서울에서 좋은 만나세요. 마음을 가지고 네. 일상에 돌아와서도 한번 그렇죠. 만나봐라. 네. 제주도에서 봤던 그의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 혹은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의 모습일까 나의 환상일까 직접 만나서 몇 번 보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만나세요. 아니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 두 개의 감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뭐 안정적인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나서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사랑으로 가는 단계들을 잘 밟아 나가시면은 이건 그냥 호감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쵸.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운명적인 사랑은 본인이 만드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꼭 우리 명 기자님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참고로 다음 휴가 때는 우리 명 기자님 꼭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로 놀러 가시기를. 저 약간 파리 이런 데서 만났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네. 아니 원장님께서는 네. 이 로또 복권 사세요? 사시는 편이세요? 뭐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런데 예전에 뭐 친한 역술가분이 네네. 제 사주를 보더니
니사주에 로또 없다 그래가지고 안 사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네. 그렇게 복권 사시는데도 뭐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 이분들이. 저도 뭐 5천 원 이상 당첨된 분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5만 원 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대통령 꿈꾸고 5만 원짜리 복권 당첨됐다고 그래서 아니 그 꿈을 5만 원짜리 복권을 내가 바꿨냐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참 안 될 거 알면서도 네.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복권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혹시나 항상 혹시나 역시나지만 항상 혹시나. 그래서 오늘은 이 로또처럼 한 방에 조금 내 운이 트이거나 좀 한 방에 부자가 되길 바라는 분들을 위한 네. 또 심리 상담 준비를 제가 또 해왔습니다. 아, 예, 기대됩니다. 럭키백 혹시 아시나요? 럭키백이요? 럭키백. 뭐예요, 그게? 그게 별다방이나 좀 옷가게 같은 데서 이제 일정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그 네.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아, 근데 그 금액보다 많거나 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내용의 그거 어떤- 어디 행사 가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2007년도라고 그래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네. 이 럭키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음. 똑같이 일정 금액을 내면은 한정 텀블러라든가 네. 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만드는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넣고 음료 쿠폰도 들어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럭키백이 등장하면서 네. 이제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대박 아이템이 나오기는 정말 그 확률이 너무 적잖아요. 뭐 로또 같은 건데. 사실은 한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에서 그 대박 아이템을 뽑는 확률을 뭐 속였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게임 같은 거에 그런 걸 구매할 때 확률이 써 있긴 해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그 확률이 로또만 할 걸요 아마. 일단 0 아래로 소수점 아래 한참 내려가 0.뭐뭐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절대 대박이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그 숫자를 보고 나서도 그 럭키백을 사게 되는지. 네, 그렇게 뭐 럭키백 혹은 랜덤 박스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게 사람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또 누가 네, 195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네, 그 하버드.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둘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우리 비둘기랑 동급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예, 포유류도 아닙니다. 조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예, 비둘기에게 비둘기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엔 열심히 눌렀는데 먹다 보니까 배부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안 눌러요. 아 비둘기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네요. 그 정도의 사고력은 있겠죠. 배부르면 그만 먹는. 이건 본능이죠. 사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바꿨어요 이번에. 버튼을 누를 때 네. 먹이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게. 랜덤으로. 확률을 네, 랜덤으로.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어떨 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랬더니 먹이가 나와서 먹었어. 배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누시는 거예요. 중독됐네. 내 보기에는 비둘기가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 아. 내가 어떤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으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네, 하늘은 또 나를 착각을 도울 하는 것이다. 그렇죠. 착각을. 그리고 네. 자동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꼭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음. 매번 이렇게 번호 등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더 했으니 당첨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랜덤 박스가 돈을 내면 그 안에 내가 지불한 돈의 동급이거나 그것보다 나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더 나은 걸 주려면 그쪽 그 랜덤 박스를 하는 뭐 어느 업체건 간에 누구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항상- 환상을 깨 너무 아니 이 로또 사는 즐거움이라도 있는 거고 럭키백에 사는 즐거움도 있는 건데 원래는 너무 현실적이신 거 아니에요? 항상 합하잖아요. 제로섬 네. 게임. 합하면 이게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해 보는 거예요. 럭키백 사면은 그래도 이거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행복을 산다. 네, 그런 걸 우리가 합리화라 자기 합리화라고. 괜히 네. 숙연해지면서 앞으로
럭키백이나 랜덤 보상이 되는 거 절대로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볼 땐 명 기자님은 뭘 사시는 걸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네요. 사는 거 좋아합니다. 본인 없이 음. 쓸 때가 재밌죠. 근데 벌도 사실 재밌지만. 럭키백을 사는 거 혹은 로또를 사는 게 네. 진짜 당첨되기 위해서도 물론 사겠죠. 하지만 당첨 발표가 나기 전까지의 그 기대, 맞아요. 희망. 이게 저희 아빠 얘기해도 되나? 저희 아버지는 네. 취미로 이제 복권을 사시는데 꼭 토요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네. 저녁에요. 그럼 일요일에 사세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행복하죠. 그 일주일간의 행복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 뭐 로또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소하게 본인을 위해서 뭐 그런 즐거움을 찾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한방 인생을 꿈꾸며 허황된 삶만 살지 않는다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슬프니까 빨리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죠.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진짜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어서 마음이 진짜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10만 원 축의금을 했고요. 친구한테 놀러갈 벌써 쪼잔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뒤로 친구가 놀러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커피 머신을 선물했습니다. 문제는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시집을 간 그 친구가 이미 10만 원을 받았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5만 원을 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들이를 했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커피 머신을 했는데 달랑 휴지라니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뭐 경제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워낙 사는 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그 친구 SNS에 들어가 보면 결혼 전보다 더 돈을 펑펑 쓰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샵에서 내일로 기분 전환. 역시 기분 전환에는 내일이지. 사랑하는 여보랑 주말 호캉스. 여기가 천국. 백화점에서 줄 서서 데려온 뉴 가방. 넘나 예쁜 것. 아니 이 새로 네일 받은 사진이며 호캉스 사진, 신상 립스틱에 가방까지 전혀 생활이 어렵다거나 돈이 쪼들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친구 사이에서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저 이상한 걸까요? 아니 이거는 화날만 하네. 이거는 뭐 친구 사이의 고민 약간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축의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본인이 받은 액수를 다 적어서 기록을 해놓고 다시 할 때는 그 금액에 맞추거나 오히려 좀 더 얹혀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생각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SNS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빈정 상하지, 마음 열불이 상하지. 난 거죠. 마음 네. 상하지. 근데 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분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NS에 1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걸 마치 매일 하는 것처럼 올리시기 가장 때문에. 행복한 기억과 그렇죠. 가장 즐거웠던 것만 올리는 거죠. 이 친구가 사실. 뭐 정말로 1년에 한 번 내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호캉스라는 거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찍고 다시 반품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너그러우시네요,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키기 싫으니까 그런 본인의 생활을 좀 이렇게 포장한 건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좀 부족한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친구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계산뿐만 아니에요. 뭐 수저젓가락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걸 뜯지도 않고 가만히 놀다가 다 뜯어놓으면 신나게 먹고 치우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런 친구들이 근데 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 나이에 뭐 최소한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는 알아서 해야 나이에 되는 거. 당연히 얘기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고칠 생각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한 거죠. 저는 이 사연 보내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뭐 과거에 친했을진 몰라도 꼭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다. 네. 현실적인. 그럼요. 이분한테만
그러지 않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면은 앞으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가능성 크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친구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만 이랬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마 거의 모든 분들한테 비슷하게 했을 거고요.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보다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봐도 본인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나 친구 끊을 가능성 거야. 크다고 봅니다. 네. 방송 그럴 보면서 수도 그러시겠죠. 아이 답답하게 왜 저런 애랑 친구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조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쪼잔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이제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친하니까 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거여도 고마워 미안해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쪼잔해 보이고 쪼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매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뭐 가족인데 혹은 친한데 친구인데 야 말 안 해도 알잖아. 몰라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독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은 전혀 그럼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대인관계가 꽤나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관계 가지치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저절로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0대 분들,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맞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멀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굳이 잡으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인간관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친구를 너그럽게 생각하실 자신이 없거나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친구 관계를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다채로운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